그리스도인의 비전,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한 성경적 토대. 일부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1장 세계관과 문화 두 번째입니다. 이 세계관의 복수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다양한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세계관을 구분하는 기준을 좀 보자면요. 먼저 수평적 구분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일본과 캐나다의 그 세계관 구분과 같이 이 지리적인 기준으로 세계관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수직적 구분은요, 이 같은 지역 내에 존재하는 세계관들을 이 지배적 세계관과 비주류 세계관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지배적 세계관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문화의 지배적 세계관과 생활 방식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회든 비주류 세계관들과 대안적 공동체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가령 로마 시대를 봅시다. 이 로마의 지배적 세계관은 이 로마 제국이라는 지배 문화이고요. 비주류 세계관으로는 이 초대교회라는 이 대한 공동체가 있죠. 이러한 다양한 세계관들은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 안에 다양한 세계관들이 나타날 때 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지배적인 하나의 관점, 세계관이 없다면, 즉 서로 대등한 세계관들이 존재할 경우에는요, 그 사회는 분쟁하는 집 같아서 필연적으로 문화적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 지배적인 하나의 관점, 이 세계관이 있다면요, 즉 하나의 세계관이 다른 세계관들보다 지배적일 때는요, 그 지배적인 세계관은 다른 비주류 세계관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지배적 세계관과 비주류 세계관의 충돌 사례를 좀 보자면요. 먼저 로마 제국과 기독교회의 충돌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을 때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지배적인 문화가 이질적인 자신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거칠게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독일 나치와 유대인의 충돌이죠. 독일 나치의 수장 히틀러의 파시스트 세계관은요, 유대 민족을 제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또 전체주의 국가 내 소수 집단에 대한 억압도 있습니다. 이 다른 소수 집단을 산산조각 내버리려는 지배적 문화의 실제 사례는요, 지금도 전체주의적 좌파 정부나 우파 정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식민지 국가에서 발생하는 세계관 충돌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어떤 한 사회를 식민지로 갖고 있는 힘 있는 소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가 식민화된 토착민 다수를 다룰 때 이 충돌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북미 원주민, 그러니까 식민화된 이 토착민 다수지요. 이 북미 원주민의 세계관과 이 캐나다 백인 정착민, 즉 이 힘 있는 소수인데요. 이 정착민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민 세력의 새로운 지배적 세계관이 식민지의 다수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 캐나다 백인 정착민은 서구 문화라는 용광로에서 이 북미 원주민을 동화시키려 했고요. 이것은 문화의 다양성, 문화의 복수성을 철저히 배격하고요. 오로지 자신들의 단일 지배적 문화만을 인정하려는 태도입니다. 실제로 백인 정착민 캐나다의 초대 수상은요, 이 지배적 유럽 문화가 대륙의 원주민 부족들을 위한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활동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을 것임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캐나다 정부, 이 백인 정착민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백인의 사명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그 땅을 길들이려는 것뿐 아니라 원주민도 길들여서 그들을 서구 문명의 울타리 안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깔린 전제들을 봐야 하는데요. 이 북미 원주민은 길들여져야 할 야만인이라는 것이고요. 원주민의 토착 문화는 문명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 북미 원주민의 풍속은 유럽의 서구 문화보다 열등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세계관 충돌에 기독교가 동참하는데요. 이 선교사들이 식민지로 들어갈 때 이 서구 문화를 함께 가지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선교사들은
북미 원주민에게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서구 유럽 문명 둘 다를 가지고 갔고요. 이때 교회가 앞장서서 원주민의 교육을 통제했는데요. 여기서 교육의 내용은 단순히 기독교 진리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서구 문화도 함께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실로 교회는요, 이 교육이야말로 원주민을 그들의 전통적 생활 양식과 결별시키고 그들을 지배적인 백인 서구 문화에 편입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원주민들은 이 서구 문화와 함께 기독교를 거부하겠죠. 오늘날 그렇게도 많은 원주민들이 기독교와 서구 문화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요, 이 서구 문화와 함께 기독교를 단호하게 거부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토지에 대한 관점을 통해 세계관과 문화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토지를 바라보는 캐나다 백인 정착민과 이 북미 원주민의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캐나다 백인 정착민은요, 이 토지는 그야말로 개척지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인 정착민은 북부 땅을 개척지로 봅니다. 그 땅을 개발하고 분배하며 국토의 경계 끝까지 산업기계를 확장시켜야 한다는 게 백인 정착민의 전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한편 북미 원주민은요, 이 토지는 조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민들은 북부 땅을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수천 년 동안 그곳에 산 원주민이기 때문이겠죠. 그들은 그 땅을 자신들의 땅, 그리고 친구, 어머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면요. 이 캐나다 백인 서구 문화에 따르면 자연, 땅은 정복해야 할 대상입니다. 서구 문화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대립으로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의 위협입니다. 자연은 거칠고 비이성적이고요. 따라서 자연은 인간의 이성적 지배를 받아 길들여지고 순화되고 복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연은 이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자기 실현의 장이고요. 그들은 자연을 조작하고 이용하면서 우리는 사회를 건설했다고 말하면서 이 사회는 우리의 자기 주장인 셈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이용되기 위해 존재한다고 단언하고요. 이것을 제외하면 자연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연, 이 땅은 소유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캐나다 백인들은 자연은 소유하고 사고팔 수 있으며 따라서 땅도 식량이나 의복같이 하나의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땅이 자유롭게 사고 이용하고 개발하고 나누며 팔 수 있는 사유재산이라는 생각은요,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사상으로 이는 단순히 경제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땅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라는 것이죠.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북미 원주민에 따르면요, 자연, 이 땅은 친구입니다. 땅은 신이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사용하며 땅의 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땅은 파괴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승되어야 합니다. 땅은 안전함이고요. 땅이 있는 한 식량과 거처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자연 땅은 우리 자신입니다. 땅은 우리의 정체와 자존감의 원천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땅이 파괴되거나 이들이 땅에서 분리되면 죽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산업이 확장되는 것은요, 문화적 민족 말살의 한 형태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연 땅은 어머니입니다. 땅을 사고 판다는 것은 완전히 낯선 생각이겠죠? 당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사고 팔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땅의 소유권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의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다른 형제를 제쳐놓고 어머니에 대한 독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땅의 개발, 이 토지 개발에 대한 입장 차이도 있습니다. 이 캐나다 백인 서구 문화의 입장은요, 이 식민주의 개발 철학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민주의 접근은요, 북부 땅을 남부의 산업 중심지를 위한 자원의 저장소로 봅니다. 석유, 가스, 광석들이 남부의 산업 중심지로 운반된다.
이윤도 남부로 옮겨간다. 북부는 남부에 의존하는 후배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개발은 북부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며 원주민의 생활 방식을 죽이고 만다는 비판을 막기 마련입니다. 이 북부 원주민의 입장은요, 공동체 개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북부의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공동의 합의를 바탕으로 땅을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대내족은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로서 북부 땅을 개발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탐욕스러운 이윤 추구가 아니라 신성한 축복을 감사하게 받는 자로서 그 땅을 개발하겠다고 말하죠. 그들은 그 땅에서 나오는 석유가 제3세계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대요. 이래서 공동체 개발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계관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요. 먼저 세계관은 이론적 체계 그 이상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 앤서니 이야기, 일본과 캐나다의 유아 목욕 문화, 백인과 원주민의 토지관 등을 들어서 이 세계관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세계관이 이론적 설명으로 축소될 수 없는 이론적 체계 이상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관은 각 사람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형성합니다. 세계관은 이 아기를 목욕시키고 각 사람의 생활에서 사고를 형성하는 힘과 문화적 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관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단순히 이론적 설명만으로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세계관의 성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번 시간과 오늘 이야기한 이 세계관 사례들을 바탕으로 세계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